요즘 부동산 분위기 많이 달라진 느낌 받으셨나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팔아야 되나? 아, 팔자. 그런데 매물을 내놓으면 내 거보다 더 싼 게 있고, 그럼 내가 더 싸게 팔게요. 제발 팔아주세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느끼실까요? 저는 현장에서 수강생분들이나 아니면 주위분들, 그리고 제가 임장을 해보면 부동산 소장님들, 그리고 매물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요. 시장이 바뀌었다. 그동안 매수 우위였는데 이제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되는 그 변곡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신호거든요. 오늘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지 조금 깊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 아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숑군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현재 시장 변화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매수하려고 했던 분들, 아니면 최근에 매수했던 분들, 최근에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시도가 됐고, 또 하나는 그와 병행해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계속 언급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리해야 되나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지금 팔 때와 중과를 막고 팔 때, 그때 계산을 해보고 지금 파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 실제로 많은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 매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느냐, 쌓이고 쌓여서 가격이 계속 떨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거래 조건이 좋았던 매물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변해가고 있다. 슬금슬금 매물들이 들어가고 있고 가격 조정이 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팔려는 사람보다 안 팔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순간 지금 바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흐름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안 팔아도 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최근에 계약하시는 분들 보면은 매물이 많이 쌓였을 때 부동산에 가보면 실제로 매물들이 많아 있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매물들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아니면 절대 나오지 못할 매물이야. 예를 들면 월세 낀 매물들 1억에 250, 1억에 350 이렇게 대출 하나도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매물들이 있었어요. 이 매물들을 뭐냐면 등기부를 열어보면 집주인분들이 60대, 70대고 구입한 지는 20년, 30년이 다 되는 이런 대출. 순수하게 임대소득 목적으로 월세를 받고 있던 거죠. 월 2, 300 정도. 근데 이거를 자녀들한테 넘기자니 또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팔자니 양도세 중과 문제도 있어서 지금 파는 거야, 지금. 실제로 여러분, 매물 리스트를 보면 그렇게 보증금 작게 월세가 많이 껴있는 매물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매물들이 새끼고 주담대가 나오는 상황이었어.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주담대가 또 나와서 대출까지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었지. 그런 게 많이 팔렸고, 남은 매물들 중에서는 또 가격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례도 있었냐면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매도자분들이 급해요. 그래서 매수인분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편의를 봐줘. 경제적인 편의. 뭐냐, 잔금을 다 주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매수인이 8억밖에 없어. 그러면 2억이 부족하면 이걸 못 사고 거래가 성사 안 되는 게 맞는데, 매도인이 그러면 내가 8억만 받고 등기를 먼저 넘겨주겠다. 대신 2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등기 넘기고 나서 그때 줘라. 이게 말이 되냐고. 외상으로 지불하는 건데. 이거를 전문용어로, 현장용어로 뭐냐고 하냐면 매도인 근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잔금이 5월 15일이야. 2억을 덜 준 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는 걸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도인 근저당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거래 관계에서 보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차용 관계입니다. 매도인이 돈을 2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가보면 실제로 2억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그 집에 대해서 근저당도 설정을 합니다.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주담대도 40%, 4억,
받아. 또는 생초면 6억까지 되지. 4억 또는 6억에 받고 매도인도 2억을 나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종잣돈이 부족해도 그 집을 먼저 넘겨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매도인 근저당에 대해서 거래 사례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거래 금액이 제가 10억을 예로 들기도 했지만 고가 아파트들에서 특히 이런 거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4억, 2억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 현금을 다 확보하기가 어려운 케이스에서 매도인이 이렇게 편의를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인 근저당이 가능했던 매물들이 쫙 빠지면서 다른 매물들끼리는 이제 가격 조정도 안 되고 거래 조건이나 잔금일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이 멈추고 방향을 탐색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보합으로 갈지 다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구간,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입니다. 지금 실제로 강남 3구, 강남 4구는 이런 다주택자 중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 가격이 KB 시세보다 떨어지는 가격으로도 체결이 되는데 그 외의 서울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나고 가격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부동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지와 서열이 중요하다. 강남 3구가 보합이면은 온기가 주변으로 뻗어져 나간 그 상황인데 지금 핵심지가 식어 있고 방향을 탐색하게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다시 뭉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급매물 감소, 매물을 회수하거나 거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거.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오른 거냐 이것만 보고 계신데 사실 시장에서 중요한 건 따로 있죠. 뭐예요 여러분? 이 가격대에서 내가 이걸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집값이 오르느냐 떨어지냐 이거 여러분 신경 쓰면은 못 산다고. 여러분 부동산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수 있는 재화이나 다른 주식이나 적금 당연히 그리고 코인보다는 환가성이 떨어지는 재화입니다. 거래 절차도 복잡하고요. 내가 팔고 싶다고 즉시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임이 약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길게 생겼잖아. 이게 방향이 선회를 하려면 뭔가 에너지가 모여지면서 돌아야 되는데 다른 주식이나 다른 재화는 방향 전환이 빠르게 갑니다. 근데 이거 약간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떨어지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필요해.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고. 그래서 지금은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흔들리는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으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은 매매 시장이 따로 있고 임대차 시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은 우리가 실수요가 항상 있죠. 매매하는 수요, 임차로 살 수요, 전월세 수요가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묶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를 하거나 이걸 이원화해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필수제거든. 그런데 지금 타겟팅은 모든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의 타겟팅이 매매 규제를 단속하고 있죠. LTV를 줄인다. 대출을 금지한다. 그리고 토어제 또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규제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매매 상황에서 뭔가 복잡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이 수요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임대차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집에 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예전보다 안 나와. 그리고 너무 적게 나와. 이러면 거기에 살 수 있는 대안은 전월세밖에 없어요. 전세 또는 월세. 그런데 여기서 전세 대출도 규제를 합니다. DSR을 보겠다. 1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2억으로 줄이겠다. 이런 규제들이 예고가 돼 있고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세 수요는 어디로 이동해?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시장의 DB로 나와 있죠. 지금 전월세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온다는 뉴스는 물론 매매 노이즈 때문에 보이지 않는 뉴스이지만 계속해서 전월세는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세 풍기, 월세 풍기 현상이 서울의 대단지 단지만 보더라도 뭐 많은 인플루언서나 뭐 블로그를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단지에 전월세가 매물이 없다,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도 같이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풍선 효과가 항상 있거든. 자, 근데 지금 전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미뤄 올라가지 않겠느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또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월세 시장의 수요가 모이고 앞으로 전세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예고되어 있는데, 제가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그 전부터 쭉 부동산 시장에, 특히 대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봤던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월세보증금 대출에서는 규제를 상대적으로 안 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규제가 정말 누더기처럼 강력하게 금지조차 시키는데, 약간 전세대출을 규제한다? 요거는 금기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전세 시장의 주체는 서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건 전세 보증금이고 임차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차인을 규제한다 이러면 그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지역을 따라서, 정치의 컬러를 따라서 상관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제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규제하지 못했거든요. 항상 규제하려고 시도를 했었어. 그런데 특히 이번 정부가 되게 실행력이 좋고 현장감이 좋은 분들이 위에 계시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출도 규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겁니다.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전세 시장을 쪼개려고 그래. 그러니까 월세에 전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대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대출 규제를 작동시키는 순간 우리나라 전세 소멸은 굉장히 빠를 거고요. 급속하게 월세로 갈 겁니다. 사람들이. 제가 처음 공개하는데, 우리가 전세대출 받을 때 여러분, 전세대출은 상환 방식이 뭐예요? 만기 일시 상환이죠. 이자만 낸다고. 1,200만 원이니까 월 100 정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꺼이 지불을 했다고. 월세보다 싸네. 이런 생각으로 전세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자만 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전세대출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대출이 이자만 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세대출의 분할 상환을 강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월세로 옮겨가는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전세대출의 이자가 더 낮아, 월세가 더 비싸서 그래. 그런데 이 전세대출의 구조를 원금을 상환하는 거 강제하는 순간 전세로 사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월세를 급속도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면 지금 정부 입안자들이 생각하는 전세 소멸, 전세가가 점점점 올라가서 매매가를 떠받쳐서 매매가를 밀려 올린다, 이런 로직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부가 매매 시장은 이렇게 세금과 대출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이제 수요가 전세대출로 가면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될 거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제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던 전세 시장이 빠르게 소멸이 되면서 월세화. 그러면 월세화로 전환되면 누가 이득이 있어요? 물론 임대인, 임차인도 이득을 보지만 정부가 이득이 있지. 왜냐하면 월세는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못 매기죠. 근데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매길 수 있잖아. 세수도 확보가 되고 전세를 소멸시키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현상을 구조적으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다음번 나올 수 있는 전세대출 규제가 나온다면 이겁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의무화제도. 그러면 월세 급속화되면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뭔가 아웃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한 여기서 하나 임대인 사이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세입자들이 월세만 희망해.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던 보증금, 세입자들의 그 보증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5억 살고 있던 보증금 세입자가 나가고 1억에 200으로 맞춘다. 그럼 내 돈 4억을 줘야 되는데 임대인이 이걸 못 주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건 대출이거든. 그러면 5억 빼주는 퇴거자금 내가 받아서 4억만 받고 월세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다주택자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 월세를 돌리고 싶어도 빼줄 보증금이 없어. 그리고 전세로 새로 맞추려니까 세입자가 안 들어와. 찾기가 어려워.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집을 팔 수밖에 없어. 팔아야 돼. 그러면 이 정부가 생각하는 그 로드맵, 다주택자들의 대출을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그럼 팔 수밖에 없어요. 만기 연장 제한하지만 전세로 맞추면 된다. 그런데 전세 수요가 없어. 그럼 자연스럽게 월세로 가면서 또 팔아야 돼. 그래서 이 정부가 여러분 되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대출 규제가 거의 2달, 3달 간격으로 누더기처럼 계속 나왔었는데 그 시행착오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누더기 규제로 인해서 정권을 뺏겼죠. 정권이 날아갔잖아요. 그죠? 이걸 어렵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실패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되고 전략적인 것처럼 이런 걸 준비하고 있을 거다. 분명히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 규제 나올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월세로 전환을 하는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공공임대, 뭔가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선행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주택 공급을 줄여야 돼. 점점 비중을 줄여야 되고,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주택 공급의 가격을 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개입이 필요한데, 우린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맞아서 전세 보증금이 책정이 되고 월세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어려우면 전세 수요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통제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세가 이 지역의 34평 전세가는 이 이상 못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자본주의에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례도 있고 우리 많이 보이잖아. 독일의 임대차 시장, 뭐 또 싱가포르도 갔다 오셨죠. 그런 임대차 시장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는 전세가 월세가 너무 높아서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간다, 매물의 풍기 현상으로, 이건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전세가 상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최근에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올랐었죠. 주유소 가면은 100원, 200원 오르는 건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근데 거의 2,000원을 찍는 순간에 정부가 뭐 했죠? 유류, 유가 최고 가격 제도. 상한을 정해버렸잖아요.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유소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잖아요. 전월세 가격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도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그 지자체에서 구청에 소재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공시가의 뭐 120%, 150%까지만 정하는 거야. 전세가가 너무 비싸지 못하도록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려고 뭔가 밑작업이 있었죠.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내용은 좌측 진영에서 항상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여러분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현실감각 뛰어나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전세 대출, 전세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볼 텐데, 전세가가 지금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를 그냥 놓고 있진 않을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빅 이벤트가 끝나면 뭔가 이쪽에 손을 대면서 전세 가격 최고 제도를 시행하는 순간 여러분 수요가 감춰들면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가 얘기를 하시면서 전세 가격이 잡히면 매매가도 움츠러든다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그럼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의 방향이 지금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고되는 전세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 제도에 대해서 뭔가 개편이 있게 되면 분명히 다시 시장은 흔들릴 건데,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매매가를 잡기 위해서 수차례 대출 규제를 있었지만 결국에는 잡는 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인위적으로 막고 억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흥선 효과로 인해서 약간 암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좀 그런 사례들을 봤죠. 일부러 누르는 순간 암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야구장 티켓 보세요. 여러분, 야구장 티켓. VIP석 테이블에 앉아서 치킨 먹는 그 가격은 오픈런에서 당첨이 안 되면 2배, 3배 주고 가격 주고 사야 돼. 전월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정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 이 가격 이상으로 지불하고 비용을 들이길 원하는 수요들이 생겨납니다. 주택가격, 전세가격 막혀있지만 필요 이상의 지불하는 그런 시장이 또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 블랙마켓. 그냥 예상을 할 뿐이죠. 근데 시장을 예측하는 거 무의미 하나, 여러분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그죠? 저도 투자를 해놓은 입장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정부가 컨트롤 하려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맞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가격도 흔들리고 거래량도 흔들리고 매수 매도 참여자들이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불안한 상황은 예전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매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준비가 됐느냐예요.
내 자금이 구조적으로 자금 계획이 서 있느냐, 뼈대가 맞춰져 있냐, 이겁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야, 전세가를 정부에서 통제를 하면은 이거 그냥 싸게 전세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내 집 마련 안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만의 뇌피셜로 대응하고 예측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실행을 하고 뭔가 부스터를 달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있어야 돼? 자금 계획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는 대출을 알고 있느냐, 대출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근간으로 자금 계획이 서 있느냐, 여기서 갈립니다. 대출을 모르면 좋은 기회가 와도 못 잡고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 대출을 알면 시장에 휘둘리기보다 감이 생겨요. 제가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LTV 규제가 완화되는 국면에는 오히려 시장이 좋지 않았고, 지금처럼 강화되는 국면에는 시장이 더 급등이고 뜨거워졌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대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버티고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본인께서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나는 내 판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리가 됐다라는 분들은 저희 채널의 상담 코너를 한번 이용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채널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 대출 규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정확히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 공부와 여러 가지 경로로 얻게 되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상황이랑 대입해서 도출을 해내셨을 때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뭔가 빈틈은 없는지, 내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닌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초심자일수록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긍정적인 희망회로보다는 걱정쟁이가 되는 게 낫거든요. 왜냐면 처음이니까, 그리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누군가의 터칭이 필요하면은 그 자금 계획이 더 뾰족해지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을 저와 함께 검토하는 상담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 마음껏 편하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계속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